네, 지난해 9월에 발생한 내곡터널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데요.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저희가 영상을 보긴 했습니다만 일단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SNS를 통해서 이 내곡터널 교통사고에 대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게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일단 네. 사건의 좀 개요를 좀 짚어보죠.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해 9월 21일 내곡터널 이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지금 청와대에 그 글쓴이의 아버지하고 그다음에 오빠가 사망하고 크게 다치는 이런 사고였는데요. 네. 그 사고의 내용을 좀 보면은 뒤에서 가던 차가 그 터널을 바깥으로 나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예.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예. 뒤에 차가 사실은 100km 이상으로 달렸다고 이 글쓴이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 수사를 해보니까 뭐 100km도 훨씬 넘게 150km로 달렸다고 합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차선 변경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터널을 빠져나가기 전에 150km로 달리면서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앞서가던 차를 들이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앞서가던 차가 밖으로 나가면서 배수로로 3, 4m 떨어지게 됐고 추락했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글쓴이의 아버지 이분은 폐하고 뇌를 다쳐가지고 예.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었는데 결국 수술도 못 해봤습니다. 중환자실에 있다가 사망을 하게 됐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오빠라는 사람 글쓴이의 여기는 이제 또 그 척추를 크게 다치고 그다음에 또 많은 지금 중상입니다 거의 그렇게 네. 다쳐가지고 이렇게 사고가 났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 글쓴이의 지금 오빠는 그 아이돌 데뷔를 1, 2주 앞두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무산됐고 또 뭐 아버지도 굉장히 건실하게 열심히 살던 분이셨는데 예. 그렇게 비명하게 가게 됐다 이런 얘기인데 근데 문제는 그럼 청와대에다가 왜 청원을 하게 됐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이런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해자가 말이죠 자신은 잘못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또 사과도 하지 않고 이랬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 뭐 블랙박스나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블랙박스를 보니까 그것이 이제 100km 이상으로 달린 것이 분명하고 이 글쓴이 얘기에 따르면 예. 이 가해자의 과실이 100%인데 피해자한테는 과실이 없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 당시까지도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해서 처벌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청원을 올린 겁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한 달 만에 39만 7천 명이 예.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민감용 경찰청장이 오늘 예. 11시 반 청와대입니다라고 하는데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한 것이죠. 예, 예. 그 답변을 했는데 지난달이죠 12월 이때 이제 구속 수사를 해가지고 검찰이 송치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라든지 판결을 지켜보자 예.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얘기한 것이 이 과속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앞으로 이제 220km 이상으로 이제 운전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처벌하는 이런 어떤 개정안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내놓은 얘기가 뭐냐면은 예. 지금 이제 교통사고는 사실 줄고 있어요. 한 10% 정도 줄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체적으로는 교통사고가 말이죠. 줄고 있다는 근데 이제 거죠?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늘고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 건수도 늘고 있다. 이래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이 과속교통사고는 사망률이 10배 정도 된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대책을 세워야 좀 되겠다. 엄정 이런 대응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은 말이죠. 우리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각심을 갖고 윤창호법까지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거는 음주운전이었는데 사실 이번에는 음주운전은 아니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칼치기 운전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가던 차를 과속으로 이제 따라잡으면서 그 차선을 변경하는 거 이런 걸 네. 말하는데 이거는 이제 위험운전에 해당하거든요. 특가법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런 위험운전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예.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발표를 했다. 이것이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 과속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220km 이상 시속 주행할 시 그 금지를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하겠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이런 내용으로 발의된 상태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서 이제 반영이 돼서 시행이 돼야 할 텐데 그 기간은 어느 정도가 보통 진행이 되나요? 아직 이제 통과가 안 되고 발의만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사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오래 걸렸잖아요. 예, 예. 사실은 윤창호법이 통과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리고 윤창호 씨의 사망 사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탔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이런 어떤 과속운전이라든지 위험운전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국회에서 예. 좀 시간을 좀 당긴다면 과속운전, 위험운전에 대해서도 그 가중처벌하는 이런 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네. 됩니다. 좀 계속해서 이런 좀 안타까운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죠. 일단 저희가 관련 영상을 보고, 관련 영상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서울 신림동에서 20대 남성이 동갑내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가 된 사건인데 일단 자세한 사건 경위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 6일이죠. 예. 새벽 3시 좀 넘어섭니다. 여기서 이제 관악구 신림동 뭐 빌라 여기에서 이제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비명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됐고 경찰에서 이제 8분 만에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27살 회사원 모 씨가 그 여자분을 살해한 예. 이런 현장이 이제 발각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체포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것도 왜 그렇게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가해자인 20대 남성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지금 나온 상태인가요? 지금 범행은 뭐 시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현장에서 네네. 바로 체포가 됐기 때문에 뭐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하고 이 피해자 여성하고는 연인 관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정 문제로 다투었다. 그런 과정에서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를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본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주변 사람들은 다투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예, 비명 소리만 들었을 비명은 뿐. 있었지만 네, 그래서 다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것이 우발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우발적이었느냐, 계획적 범죄였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좀 처벌 수위가 달라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사건이 일어나면 맨날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런 것들을 늘 따지게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왜 따지는지를 좀 오늘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제 살인 사건에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 동기를 5가지로 나눕니다. 하나가 뭐냐면 참작할 만한 동기. 예. 그다음에 보통 동기. 그러니까 참작 동기, 보통 동기. 그다음에 비난 동기라는 것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중대범죄 결합 동기. 중대범죄와 결합한. 그러니까 뭐 강도니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동기. 이렇게 5가지로 나눠요. 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이제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느냐, 예. 아니면 뭐 비난할 만한 것이냐, 아니면 보통이냐, 또 이거에 따라서 형이 달라지는데요. 예. 예를 들면 보통 동기 살인 같으면은 한 14년에서 16년. 그리고 아까 왜 극단적인 인명경시 동기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 것은 23년에서 무기징역. 이런 식으로 이제 양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동기가 중요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가해자가 우발적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싸우는 소리를 못 들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 여성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남성이 자고 있는 걸 가서 계획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그렇기 경찰도 때문에 그런 거에 가능성의 무게를 예, 두고도 가능성이 일단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그것은 계획적 범죄가 되는 것이고 보통 동기가 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계획적 범죄, 우발적 범죄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계획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양형의 가중 사유입니다. 가중. 그리고 이제 그냥 우발적이다. 그러면 그것은 기본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발적이라고 그래가지고 간병이 되는 건 아닌데 계획적이면 가중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보통 동기 살인이면 14년에서 16년, 거기서 가중이 되면 20년.
이상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계획적이냐 또는 뭐 우발적이냐 이 동기가 뭐냐 이걸 따지고 있는 건데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좀 이거를 좀 수사를 해봐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그렇죠. 그 동기가 뭔지, 그다음에 연인 관계가 맞는지, 그리고 밤에 그렇게 찾아간 이유가 뭔지, 그리고 또 다퉜다면 무엇 때문에 다퉜는지, 그리고 다툰다 하더라도 사람을 다툰다고 죽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져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동기에 따라서 그리고 계획성 유무에 따라서 예. 나중에 양형이 달라질 수가 그 향후의 있겠죠. 수사 과정을 좀 그렇죠. 지켜봐야겠네요. 네. 여기까지 두 번째 이슈 살펴봤고요. 다음 세 번째 주제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저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내용은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곧 소환을 앞두고 있지 네. 않습니까? 일단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내용부터 좀 짚어보죠. 11일 날 금요일 날 소환이 된다는 거죠. 예. 혐의는 뭐 크게 보면은 결국 직권남용, 또 권리행사 방해, 뭐 직무유기 내지는 공무상 비밀 누설 뭐 등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우리가 이제 임종원 전 차장이라고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임종원 전 차장과 공범으로 이제 적시가 그 당시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박병대 전 대법관하고 고영한 전 대법관도 또 차 대법관 이렇게 이제 조사를 받았거든요. 예. 특히 이제 박병대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하고 일단 구속영장 공모 관계 있지 발부가 안 않느냐 이런 됐죠. 것인데 하여튼 혐의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것만 몇 가지 얘기한다면 강제징용 소송에 개입했다는 거, 통진당 소송에 개입했다는 거, 법관 사찰을 했다는 거 뭐 등등이 되겠습니다. 예. 그 최근에 이 김현장 법률사무소 측과의 재판 결과를 논의한 내용의 문건이 확보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일단 좀 어떤 내용인지 예, 이게 이제 좀 중요한 건데요. 사실은 작년 11월에 네. 김현장 법률사무소를 검찰에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문건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양 전 대법원장하고 예. 그다음에 김현장의 한모 변호사하고 독대를 해가지고 이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독대 문건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문건에 의하면 이 강제징용 소송을 양 전 대법원장이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을 하고 감독을 해가지고 네. 이 소송을 지연시키고 이 소송을 번복하려 했다라고 네. 하는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임종원 전 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 등등의 수사를 하면서 예. 이 공모관계 같은 것들 부인한다든지 또는 뭐 입을 열지 않는다든지 이랬는데 이 확실한 문건이 하나 발견이 된 거죠. 이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그러니까 검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을 압박하게 되면 수사에 몰릴 것이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건을 이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소환을 해도 되겠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했다라고 볼 그렇습니다. 수 있는 건가요? 이 문건이 물론 저 지난 11월에 네. 확보를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은 좀 됐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그동안에 이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불러서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이루어졌다. 충분한 준비가 됐다라고 보는 것인데 거기에는 물론 그 문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여기 대해서 좀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그 혐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강제징용 소송에 대해서 예. 이것을 지연시키고 이것을 번복하려 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가 1997년에 말이죠. 4명의 이 일본 전범 기업 여기에서 이제 임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 피해자들이 예. 그 일본 법원에 1997년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예. 그랬다 일본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5년에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랬는데 역시 1, 2심에서 모두 패소합니다. 그런데 2012년 5월에 대법원에서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집니다. 즉 돈 주라 이런 얘기죠. 예. 그 4명한테 말이죠. 약 1억 원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그 돈을 그대로 받게 될 상황에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다시 이
일본 전범 기업인 여기 신일본제철 이쪽에서 재상고를 합니다. 그래서 재상고를 해가지고 2013년 8월에 이것이 대법원에 이제 올라가게 돼요. 예. 이때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대법원에 올라왔으면 원래는 이것이 다툴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끝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때부터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 계속 지연을 했다. 예, 대법원에서 2013년 8월부터 말이죠. 그건 몇 가지 이유가 있냐면은 그 2012년 5월에 아까 왜 승소 취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3년을 끌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재판을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하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2012년부터 3년이 지난 2015년 5월에 가가지고 3년이 지나서 그때 가가지고 이 올라와 있는 소송, 진행 중인 소송, 요거를 번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김기춘 전 실장이 그래서 소인수 회의를 해가지고 삼청동 공관에서 이 대법관 2명, 박병대 고용한 이 대법관들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양 전 대법원장이 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김용덕 전 대법관이 그 당시 그 소송의 주심이었거든요. 예. 주심. 이 주심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 판결이 그대로 나면 일본과의 관계가 문제다. 그래서 일본이 크게 반발하면서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제 미루라는 이제 지시를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 재판이 미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이것을 이제 번복하려면 이제 전원합의체 해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미룬 겁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제 번복을 하기 위해서 전원합의체 해부를 이제 획책했다는 겁니다. 그럼 전원합의체 해부를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외교부로 하여금 의견서를 내라. 법원에다가.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 2015년 5월에 민사소송 규칙까지 대법원에서 바꿉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이제 의견서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피해자들이 이기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가 문제다. 이런 의견서가 들어가게 되는데 예. 이런 의견서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뭐라냐면 김현장한테 법원에다가 이 의견서를 내라고 촉구를 해달라. 이 법원에다가 김현장이 그러니까 의견서 촉구 서한을 냅니다. 예. 그러니까 외교부가 얼른 의견서를 내요. 의견서를 내자마자 이제 또 이것을 전원의 합의체 이제 해부하는 이런 이제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소송을 원래는 피해자들이 이기는 건데 예. 피해자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그 다음에 이 전원합의체 해부시켜 가지고 번복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청와대와 외교부, 그다음에 전 박병대라든지 고용한 전 대법관들, 임종원 전 차장, 예. 그다음에 김현장의 변호사들과 독대를 하거나 뭐 모임을 하거나 하면서 연출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감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검찰의 주장인 겁니다. 예.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방금 쭉 짚어주신 네. 건데 사실 이번 소환에서 지금 물증까지 나온 상태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그럼 어떤 대응 논리를 가지고 나올 것인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말이죠. 검찰도 뭐 구속영장을 뭐 청구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예, 싶기도 구속영장을 하네요. 청구할 것으로 네. 보여요. 왜냐하면은 좀 전망을 지금 이제 해주시나요?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임종원 전 차장과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양 전 대법원장은 그 정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를 합치면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가장 이 공모자들 중에서도 중심에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김현장 그 독대 문건 이것이 확실한 물증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 강제징용 소송 같은 거라든지 뭐 통진당 소송 다 마찬가지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법원장이 어느 그 일방의 변호사하고 독대를 해가면서 음식점이라든지 자기 집무실에서 그래서 심판이 쉽게 말하면 선수편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한쪽 편에.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사법농단이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말이 맞다면 검찰 측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 나중에 뭐 발부가 될는지 안 될는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청구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11일 날 이제 소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소환을 하기 전에 박병대라든지 고영한 전 대법관을 또 주초에 피공개로 소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전 작업을 하겠죠. 예. 그런 다음에 1, 2차례 또 많게는 뭐 몇 차례 더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관측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